이번 장마는 역대급으로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어진 만큼 장마철이 더 길어지거나 더 강한 비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나오는데요.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번 장마 네. 역대 세 번째로 늦는다라고 네.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한 겁니까? 장마가 시작되려면 남쪽에서 이렇게 이제 더운 공기와 많은 수증기를 갖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비구름이 있습니다. 네.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위로 밀어붙이는 데는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이제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그 더운 공기가 밀어붙일 시기에 상층에서 꼭대기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이 더운 공기의 북상을 저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찬 공기가 왜 내려왔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기류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서풍이요. 공기가 이렇게 네. 이동하는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면 별일이 없는데 이게 그 오른쪽에 강한 어떤 공기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것들이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에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장마가 늦게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 공기가 장마 전선을 계속 밀어냈기 때문에 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장마가 늦게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장마 종료 시점도 늦어지는 건가 궁금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장마가 끝난다는 얘기는 남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쪽의 더운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크게 확장하면 이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비구름의 규모가 조금 좁아들면서 위로 올라가 버려요. 북한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끝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마전선이 북한을 통해서 만주 쪽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7월 말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마가 늦게 시작됐다고 해서 오래 이어지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크게 확장하는 시기가 되면 장마가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꼭 늦게 끝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장마의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마의 어떤 특성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뭐 45일까지도 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비가 짧게 왔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장마 시기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점과 기간이 이제 과거 많이 달라진 게 현실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장마가 지금 이번에 이례적으로 늦게 시작했다라고 하면 비의 양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최근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형태가 이제 일정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공통되는 특징을 본다면 비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장마철이 시작되면 비구름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기 때문에 공기가 좀 차갑게 식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도 않고 폭염 속에 또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 속에 폭우가 이어진 다음에 다시 폭염이 오는 뭐 이런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마철에 어떤 내리는 비가 점점 더 강하게 내릴 그럴 가능성은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장마 기간은 짧았지만 내리는 비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통 이제 100mm 이상의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경우가 작년에 13번이나 되거든요. 보통 이제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뭐 몇백 년, 뭐 100년이나 2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예전에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매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장마 기간뿐 아니라 장마가 끝난 뒤 8월에도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렇게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언급하신 것처럼 뭐 1시간에 100mm씩 쏟아지는 그런 기록적인 호우가 갈수록 더 잦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수증기 공급이 그만큼 강하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온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남쪽의 바다 아닙니까? 우리가 삼면의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많은 수증기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바다가 점점 더워진다는 거죠. 바다가 뜨거워지면 그만큼 많은 수증기들을 공기 중에 내뿜게 되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그 북쪽에 있는 공기와 남쪽에 있는 공기가 성질이 좀 다르잖아요. 예. 성질이 달라서 그 두 공기가 마주치게 되면 이제 커다란 위아래에 어떤 큰 흐름이 생기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두 공기의 성질 차이가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짧게 이루어졌던 순환이 지금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빠르게 상승하는 공기 때문에 구름의 양이 크게 발달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수증기 공급도 원활한 데다가 대기의 불안정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앞으로도 이 극한호우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는 또 많은 시민들이 놀랐던 게 밤에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거나 네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짧은 시간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도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겠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야행성 비가 이제 강하게 오는 경우가 이제 흔한데 이 이유는 낮보다는 밤이 수증기를 공급하는 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그 공기가 뒤섞이면서 기류를 좀 공기의 흐름을 좀 막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 밤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면 많은 수증기들이 공급이 되고 이제 공급이 되면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게 한번 강해지면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추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쪽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그 수증기가 들어오는 길이 우리나라로 열리면 이때는 정말 뭐 1시간에 100mm 이상의 큰 호우가 밤에 이어지고 밤에 이제 비가 이어지면 참 걱정이 뭐냐면 밤에 이어지면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구름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요즘에 레이더를 통해서 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밤에 쏟아지는 집중호우의 형태는 올해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확률적으로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밤에는 미리 이러한 거에 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대피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언제쯤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좀 면밀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 헷갈려하는 게 장마라면서 해가 왜 이렇게 쨍쨍해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장마가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내리기도 하는데 기상청은 이걸 또 장마라고 하더라.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알던 장마와 현재의 기상학적 개념의 장마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장마라고 하면 보통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비가 오랫동안 지루하게 내리는 기간 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마의 형태가 점점 바뀌는 거죠. 좀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최근 6년 동안 장마 패턴을 봐도 일정한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다가 또 아니면 지루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이제 기상학자들도 이게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기상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장마철을 어떻게 정의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에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해 이제 결론을 냈는데 원래 장마라고 하면 남쪽에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커다란 그 더운 공기 그리고 북쪽에 찬 공기가 마주치면서 생기는 아까도 말 이게 정체전선, 이 정체전선이 영향을 줄 때를 장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올라오는 더운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고기압이 만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비구름이 발달하다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정체전선에서 비구름이 지난다든지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에 많은 수증기가 공급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영향을 주어서 우리나라에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마철이 조금 변화가 된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공기의 성질 그리고 특성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들도 그 더운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들이 이제 그렇죠. 생산이 되는 것처럼 올라갔죠. 예. 네,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라는 이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유럽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더위가 심상치 않다는데 프랑스 그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유럽에서 더위 때문에 평년보다 1000여 명이 더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더운 겁니까? 유럽의 더위는 사실 참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더위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가장 기온이 높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는 40도가 안 되거든요. 39점 몇 도로 기록을 하는데, 근데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는 기온은 40도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40도가 넘어서 뭐 철로가 녹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그런 열적인 충격을 주는 거죠. 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날씨로 인해서 더 숨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죠. 추가적으로 1,000명이 날씨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날씨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늘 수 있다. 근데 그게 1,000명 이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40도를 넘는 폭염이 오면 사실은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네.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열 충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네. 오메가 열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지금 오메가 문자 모양처럼 지금 네. 유럽이 어떤 더위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더위를 몰고 오잖아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럽이 좀 북위도 좀 높아요. 위도가 좀 높아서 그렇게 더운 지역은 아닌데 이번에는 그 사하라라고 왜 그 사막지대 있죠. 네. 아프리카 북부에 열이 아주 많이 쌓이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열이 쌓인 고기압, 이 열이 쌓인 공기 덩어리가 쭉 위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서유럽을 강타하고 그런데 이 공기 덩어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 공기 덩어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이 공기 덩어리. 네. 근데 평소 같았으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런 공기 흐름이 원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공기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오메가 형태로 생기면 이게 갇히는 거죠. 공기가 예.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몸에도 그 이제 동맥경화 같이 피 흐름이 일정치 않으면 원활하지 않은 병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기도 이 바람의 그 기류의 편안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으면 한 곳에 갇히면 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열돔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서유럽에서 열돔 현상 때문에 아주 높은 기온이 기록됐는데 지금은 동유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조금씩 그 열돔의 형태가 좀 무너지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더우면 에어컨을 많이 틀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유럽엔 에어컨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면서요? 그렇죠. 유럽은 이제 오래된 도시들이 많잖아요. 오래된 도시들이 많으니까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요즘엔 뭐 중국산 그 이동식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린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오래된 도시에 관광을 업으로 하는 동네가 많죠. 미관 그러니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경관이 막 어지럽히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구가 더워지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기후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를 하는데 덥다고 에어컨 막 틀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더 느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우파에서는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 좌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유럽을 강타하는 열돔 현상이 건강을 크게 해치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에어컨의 도입은 조금씩 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열돔 현상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다. 심지어 돔이 2개가 겹치는 이중 열돔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우리나라 남동쪽이죠. 남동쪽에 있는 커다란 그 공기덩어리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폭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8월에.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아래쪽에 영향을 줘요. 아래쪽에 영향을 주는데 서쪽에 티벳 고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상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층에도 더운 공기, 상층에도 더운 공기가 오면 아래 위로 다 덥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성질이 한번 영향을 주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높은 식으로 이렇게 열돔 현상이 생기고 이게 조무주에 움직이지 않게 되면 폭염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빚어졌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더위를 몰고 왔던 해들이 대부분 이런 열돔 현상들이 오래 이어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올해 이어지면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뭐 이런 열돔 현상이 이어져서 분명하게 폭염이 이어진다라고 아직은 단언하기는 좀 이른 시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올 여름 기습 폭우 그리고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